함께 고민하고 함께 앞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이 일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70주년인 2018년을 주교회의와 함께 제주교구가 이렇게 이것을 기념하고 이렇게 소화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자고 모두 이렇게 합의를 해주셔서 오늘 첫 번째 어떤 의미로 이벤트가 이 심포지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유인물에 제 원고가 있으니까 쭉 따라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4.3은 1948년에 발생한 48년 4월 3일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48년 이후 오랫동안 암흑과 침묵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4.3의 고통과 상처를 50년 넘게 그러한 묵묵히 견뎌온 수많은 제주도민의 한과 염원에서 싹이 돋아나서 2000년 1월 12일 4.3 특별법이 공포되고 그 이후 4.3에 대한 많은 연구와 성찰 작업이 뒤따랐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제주 4.3 진상보고서에서는 4.3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무장봉기가 발단이 됐다. 단 강경 진압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고 다수의 양민이 희생됐다. 이렇게 4.3 성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4.3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설명하는 많은 자료에 이 다수의 양민이,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사실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이념과 무관한 일반 시민, 농어민, 어린이, 노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합법적인 조사와 재판의 과정 없이 연행, 고문, 즉결 처분, 집단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국가 공권력과 우익 청년단체 회원들의 폭력이 제주도 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내부의 정말 부끄러운 참극이었고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꼭 저는 천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4.3의 한 단면이고 그러한 비극이 일어난 배경과 그 요인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의 밑바닥에 흐르는 도도한 가치와 의미의 진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70주년을 맞이한 제주 4.3을 성찰하면서 4.3을 단순히 한국 현대사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비극적 사건으로 보고 그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고 사회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는 4.3을 소화하는 데에 제대로 소화하는 데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는 4.3 안에서 우리 민족의 오랜 삶의 궤적 속에 숨겨진 더 깊은 내면적 가치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4.3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45년 8월 5세기 2차 대전에서 일본은 패하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제국이 36년간 식민지로 강점하던 한반도가 38도선을 놓고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미국과 소련 군대의 그 양대 세력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한반도는 고대에서부터 일제 강점당하기 전까지 오랜 세월 임금과 부모에 대한 충성을 국가 최고 이념으로 삼던 그런 왕정체제 하에서 살아왔습니다. 임금이 국가 전반에 걸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왕정체제 하에서 왕을 둘러싼 소수 지배 계층 엘리트들이 수직적인 신분 제도를 바탕으로 온 국민을 통치했고,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로지 신하로서의 무조건적인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당한 채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천한 계층 사람들, 부모가 천한 신분이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학문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천민 계층으로 고정되어서 인간의 고귀한 인격적 권리와 품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백성은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가슴에 한만 잔뜩 품은 채 운명을 수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제군주 시대에도 18세기경서부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민중들의 봉기가 속속 일어난 것을 보면 그 조선 왕조 시대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간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존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었고, 더 이상 전제 군주들의 일방적인 독재 체제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층에서도 모든 백성이 신분이나 가문이나 교육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두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여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18세기 그 조선의 젊은 학자들이 천주학에 매료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사회적 열망이 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조선 왕조의 그 실정과 또 관료들의 부패는 국내적으로는 전국의 그 조선 전체의 경제 위기와 농민 봉기를 끊임없이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중 봉기는 지배 계층에 대한 불신과 단계적인 사회 질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서구 제국주의의 확산이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의 그 조선에 대한 개한 압박과 내정 간섭을 불러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중국과 일본은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까지 파견하면서 자기들의 그 세력을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조선 왕조 체제의 이러한 그 무질서와 권력 공백 상태에 19세기 말 조선의 농민과 민중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동학 농민혁명이란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죠. 정권의 위기에 직면한 조선 조정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를 차례로 끌어들였고, 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서로 격돌을 했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일본군은 한 세대 앞선 신무기를 동원해서 동학 농민혁명군을 철저히 분쇄하고 무력화했습니다. 이때 그 농민들은 그 일본군으로서 그때 조선에 와서 싸웠던 사람들이 일본에 돌아가서 쓴 그 일기
그 수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면 조선 농민, 그 동학 농민들은 그냥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그 죽창이나 뭐 이런 거 들고서 낫 들고서 그냥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거를 최신식 장총으로 일본군은 기다렸다가 가까이 오기까지 한참 그냥 발사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조준이 가능한 그 거리에 들어왔을 때 일제히 발사해가지고서 아주 그 조준 사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뭐 순식간에 그 동학 농민 혁명군을 아주 철저히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세로 청일 전쟁에도 승리해서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개입을 일찌감치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합병했죠. 조선을. 일본 제국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는 45년까지 36년간 조선을 자국 영토에 편입시키고 통치하였습니다만 조선의 민중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1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염원을 불태우면서 일본 제국에 대한 저항운동을 강화해 나갔고 상해 임시정부도 수립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은 첫째로는 이 민족이 나라를 외국 세력에 내어준 조선 왕조와 결별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 기간 중에 일제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마음대로 재단하던 전제 군주 체제에서 해방되는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가 종료되고 해방이 되었어도 조선 왕조를 복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욕구가 국민들 안에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둘째로 이 36년은 조선 왕조의 뒤를 이어서 조선을 장악하고 수탈과 강압으로 한반도를 식민 통치한 일본 제국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고 새로운 민족 국가 수립에 대한 열망을 싹트게 하는 그런 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일제 강점기는 국제적으로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기점으로 사회주의 사상과 민족 자결주의 사상이 세계 곳곳에 확산되고 부각되는 그 시대와 일치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먹잇감이 되어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기며 살아가던 조선의 지식층과 민중에게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황제와 귀족 정권에 저항해서 제국을 붕괴시킨 그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은 새로운 희망으로 이렇게 비추어졌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승하는 조선 국민의 일제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고조시켰고 3월 1일 전국 도처에서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외치는 비폭력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2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가한 대규모의 거국적 시위였으나 일제의 무차별 진압과 검거 작전으로 평화적인 3.1운동은 좌초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이 사망하고 4만 5천여 명이 부상하고 4만 9천여 명이 검거되어서 만세운동은 더 이상 비폭력 만세운동은 더 이상 지속할 동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지식인들은 3.1운동의 실패를 반성하는 가운데 먼 타국이지만 민중의 봉기로 성취된 러시아 혁명의 성공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목격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추구하던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회주의는 일제에 대한 투쟁을 조직화하고 새로운 민족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론과 수단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조선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그들 가운데는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이들과 그로 인해서 옥고를 치른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사회주의를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그 사회주의를 이념을 이렇게 수용하기 전에 이미 3.1운동을 정점으로 하는 1910년대 민족운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어디까지나 민족운동을 더 아주 열렬히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죠. 초기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운동의 한 분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사회주의가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일본 제국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민족운동의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1910년대부터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벌이다가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된 사회주의자들에게 운동의 1차적인 과제는 민족 해방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이념적 방편이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제주라는 그 지역 사회에서 4.3이 터지는데, 제주 지역 사회는 다른 지역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그 시대에 갖고 있었습니다. 2차